정조 임금께서 탕평책으로 어지러운 조정을 다스리시던 시절, 조선 팔도에서 으뜸가는 항구로 꼽히던 통영포구에 살얼음 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겨울날의 이야기다. 그날따라 남해의 푸른 물결은 먹물을 푼 듯 거세게 일렁였고 갈매기 울음소리마저 철렁하게 귓가를 파고들었다. 통영제일의 기방으로 이름 높던 교방의 비거기는 문이 열리더니 한 여인이 맥없이 밀려나왔다. 그 이름은 아란, 일명 야란이었다. 한때는 그녀의 해금 소리에 통영의 한량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구성진 판소리 한가락에 뱃사람들의 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으나 무심한 세월은 꽃 같은 청춘을 시샘하여 어느덧 30의 문턱을 넘기고 말았다. 살결의 윤기는 사라지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깊어지자 어젯밤까지 정을 나누던 사내들조차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기방의 행수 어미는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는 아란을 보는 눈에 냉기만 가득했다. 아란아, 내 연주를 듣고 싶어하는 손님도 내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손님도 이제는 없느니라. 이젠 그만 인연을 끊고 제갈 길을 찾아가거라. 이 매몰찬 그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아란의 가슴 깊이 박혔다. 평생을 기방의 문을 닫고 사내들의 시름을 달래주며 살아온 그녀가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라곤 12년 세월 웃음을 팔고 눈물을 삼키며 힘겹게 모아온 은자 200냥이 담긴 작은 전대 하나가 전부였다. 그 전대의 묵직함은 지나온 세월의 무게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막막함이었다. 동료 기생들은 차마 나오지도 못하고 창으로 눈물만 훔칠 뿐 누구 하나 아란의 길을 배웅하는 이 없었다. 아란은 차가운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정든 통영포구를 등졌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다. 바로 고향 거제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곳에 가서 작은 초가집이라도 한 채 얻어 텃밭이나 가꾸며 조용히 여생을 마치리라. 그것이 기생 아란이 아닌 인간 아란으로서 꾸는 마지막 꿈이자 소박한 소망이었다. 200냥의 은자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생명줄과도 같았다. 이 돈마저 없다면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도 아니면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었을 터였다. 아란은 전대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은자의 차가운 감촉이 오히려 시린 가슴에 작은 온기를 주는 듯했다. 통영포구의 비릿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음이 점점 멀어져 갔다. 수많은 사내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냈던 그녀의 해금은 이제 주인 잃은 빈 껍데기처럼 덩그러이 남겨졌고 그녀의 입에서는 더 이상 애절한 소리 한 가락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저 쓰러져가는 자신의 삶을 향한 깊은 한숨만이 터져나올 뿐이었다. 과연 쓰러진 꽃 한 송이는 버려진 은자 200냥으로 꺼져가는 삶의 불씨를 다시 지필 수 있을까? 아란의 앞길에는 또 어떤 거친 풍파가 기다리고 있을는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거제도로 향하는 배에 오르기 전 아란은 마지막으로 통영시장에 들렀다. 떠나는 길에 허기를 채울 요량으로 주먹밥이라도 몇 개 사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시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심상치 않은 광경이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그 중심에서는 살이 터지고 피가 튀는 끔찍한 매질이 한창이었다. 쪽하고 공기를 가르는 곤장 소리는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매를 맞는 사내의 신음은 차마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처절했다. 에이, 저것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감나리를 고발하다니 제정신이 아닌지. 그러게 말일세.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나 갈 것을. 괜히 나섰다가 역적 모의라는 누명까지 쓰고 적이 되었구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릴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 없었다. 아라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피투성이가 된 채 형틀에 묶여있는 사내는 조선소에서 일하는 장호라는 일꾼이었다.
그는 고을의 곡식을 몰래 빼돌려 재배를 채우는 현감의 비리를 보다 못해 관아에 고발했다가 도리어 조정을 능멸하고 민심을 선동하여 역적 모의를 꾀했다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쓰고 죽도록 매를 맞고 있는 것이었다. 정의를 외친 대가는 가혹했다. 그의 등은 이미 성한 곳 하나 없이 붉은 피와 시퍼런 멍으로 얼룩져 있었고 의식은 가물가물 꺼져가는 촛불과도 같았다. 그 순간 아란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아때는 15년 전 꽃다운 15살의 어린 아란이 인신매매단에게 붙들려 중국으로 팔려갈 배에 실렸던 그 치욕스러운 밤이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물만 흘리던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자가야 무서워 마라. 내가 꼭 구해주마 하고 속삭여주던 한 젊은 뱃사공이 있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아란을 빼내어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은 칼에 맞아 깊은 상처를 입었었다. 어둠 속에서 제대로 얼굴을 보진 못했지만 굳건하고 올곧았던 그의 눈빛만은 아란의 가슴속에 잊히지 않는 불도장처럼 새겨져 있었다. 지금 형틀에 묶여 신음하는 저 사내, 장호의 눈빛이 바로 그날 밤 뱃사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기와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설렘이 두 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 은인이시구나. 나를 구하고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으셨던 그분이시구나. 아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15년간 마음속에 품어온 빚을 갚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품속에 고이 간직했던 전대를 꺼내 들었다.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자 생명줄이었던 은자 200냥, 이것이 없으면 당장 내일의 삶을 기약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눈앞의 은인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아라는 형리에게 다가가 전대를 내밀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저 사람의 목숨만은 건지게 해주시오. 그 모습의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돈 냄새를 맡은 아전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그는 곤장을 치던 형리에게 눈짓을 했고 매질은 정확히 장호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멈췄다. 아전은 혀를 차며 짐이 숨이 붙어있지 않은 놈이다. 시체라도 당장 치워가라 하고는 은자를 챙겨 사라졌다. 결국 은자 200냥은 장호의 목숨을 부지하는 값으로 치러졌고 아라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장호를 부축해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15년 묵은 마음의 빚을 덜어낸 기분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이름에 잊을 수 없는 끈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란과 겨우 목숨만 건진 장호. 두 사람은 더 이상 통영 땅에 발붙일 곳이 없었다. 현감의 눈을 피해 밤을 틈타 작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는 망대를 건너 거제도의 가장 외딴 어촌으로 숨어들었다. 그곳은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후미진 포구였고 가난한 어부 몇 가구가 전부인 쓸쓸한 마을이었다. 두 사람은 당장 몸을 누일 곳조차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해안가로 밀려온 낡은 널빤지들을 주워 모으고 썩은 밧줄로 엮어 겨우 비바람만 피할 수 있는 작은 움막을 지었다. 갯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그곳에서 짚을 깔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추운 밤을 견뎌야 했다. 먹을 것이라고는 썰물 때 드러나는 개펄에서 캔 조개나 파래가 전부였다. 한때 통영제일의 기생으로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던 아란에게는 실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초였으나 그녀는 단 한 번도 신세를 한탄하거나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장호를 위해 쉼없이 몸을 움직여 개펄을 캐고 쓴 약초를 다려 먹이며 정성껏 간호했다. 하지만 육신의 고단함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날선 멸시였다. 마을 사람들은 무에서 굴러들어온 두 이방인을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더군다나 장호에게는 역적 모의라는 끔찍한 죄명으로 곤장을 맞았다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고 아라는 사내를 홀리는 천한 기생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저것들 보게. 필시 무슨 큰 죄를 짓고 도망쳐온 게 틀림없어. 가까이 하지 말게들. 저런 불길한 자들과 엮였다가 우리까지 해를 입을지 누가 아나. 마을 사람들은 아란과 장호를 마치 역병 환자처럼 피하며 멀리했다. 그들이 지나가면 문을 굳게 닫아 걸었고 아이들은 돌팔매질을 하며 놀려대기까지 했다. 식량이 떨어져 곡식을 조금 구워달라고 청해도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거절뿐이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애써 지은 움막을 밤중에 몰래 부수는 자들까지 있었으니 그들의 야박한 인심은 겨울 바닷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통영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이곳에서는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니 아란과 장호는 철저한 고립감에 시달려야 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정이 담긴 눈길 한 번이 그토록 그리울 수가 없었다. 하루는 장호가 깊은 상심에 잠겨 말했다. 아란나리,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오? 차라리 나를 버리고 떠나시오. 나 같은 놈 때문에 낭자의 귀한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소. 그러자 아라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장호의 손을 꼭 잡았다. 장호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15년 전 나리가 제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나리의 목숨을 지킬 차례입니다. 잿더미 위에서도 꽃은 피어나는 법이니 우리 희망을 잃지 맙시다. 아란의 그 한마디에 장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죽음이나 다름없는 절망 속에서도 아란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꿋꿋이 버텨나갔다. 장호는 조금씩 몸을 회복하자 어부들의 낡은 배를 수리해주며 푼돈을 벌기 시작했다. 비록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멀리했지만 그의 뛰어난 배 만들기 솜씨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거제도의 잿더미 위에서 두 사람의 힘겨운 삶은 위태로운 촛불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간다고 했던가? 장호가 죽지 않고 거제도에 숨어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마침내 통영 현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자신의 비리를 아는 유일한 증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현감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에 떨었다. 필시 그놈이 언젠가 다시 나를 공죄에 빠뜨릴 것이다.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사악한 탐욕에 눈이 먼 현감은 결국 자신의 부하 몇몇을 거제도로 급파했다. 그들은 평범한 행상인으로 위장하고 마을에 들어와 장호의 행방을 은밀히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교묘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글쎄, 그 장호라는 놈이 사실은 단순한 역적 모의가 아니라 외적과 내통하여 나라를 팔아먹으려던 흉악한 역적이라는 구먼. 그 옆에서 맴도는 그 여자는 사람의 간을 빼먹는 귀신이라네. 밤마다 몰래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말도 있고 근거 없는 악소문은 순박한 어촌 사람들의 마음에 공포라는 독버섯을 자랐다. 갓부터 아란과 장호를 불길하게 여기던 터에 그런 흉한 소문까지 더해지니 그들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하늘을 찌를 듯했다. 아이들은 움막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대놓고 그들에게 썩어지라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배 만들기 일감마저 뚝 끊겼다. 아무도 역적에게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배를 맡기려 하지 않았다. 아란과 장호는 이제 생존마저 위협받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며칠을 굶는 날도 부지기수였고 현감의 하수인들은 시시때로 움막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그들의 목숨을 위협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진 장호는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란이 그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만류했다. 날이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아란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 장호는 차마 죽을 수조차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장호는 잠 못 이루고 움막 밖으로 나와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바다에서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오랜 배 만들기 경험으로 그는 직감했다. 머지않아 이 섬을 집어삼킬 만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마을 사람들의 배는 대부분 낮고 약해서 그런 폭풍이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부서져 버릴 것이 뻔했다. 그 순간 절망에 빠져있던 장호의 눈에 문득 새로운 빛이 떠올랐다. 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빠른 배를. 그의 머릿속에서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비법 하나가 되살아났다. 잘 마른 뽕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끈적한 물고기 기름인 어유를 수십 번 덧칠하면 선체가 놀랍도록 가벼워지면서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 웬만한 파도에는 끄덕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은 그저 전설처럼 내려오던 비법이었으나 장호는 그 가능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어차피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거나 현감의 손에 죽을 운명. 마지막 희망을 이 배에 걸어보기로 결심했다.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의 징조 속에서 그는 밤을 새워 뽕나무와 어유를 이용한 새로운 배의 설계도를 모래사장에 그리고 또 그렸다. 그것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피어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이었다. 장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더니 집채만 한 파도가 섬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왔다. 남의 용왕이 진노한 듯 바다는 온통 검은 물거품으로 들끓었고 포구에 메어 두었던 마을의 배들은 성난 파도에 휩쓸려 장난감처럼 부서지고 나뒹굴었다. 하룻밤 사이에 삶의 터전이자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배를 모두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은 망연자실하여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방에서는 아비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아낙네들의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았다. 그야말로 대재앙이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가득 찬 그 순간 장호가 사람들 앞에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굳건했다. 여러분, 아직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나에게는 어떤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드는 비법이 있소. 잘 마른 뽕나무와 물고기 기름만 있으면 파도를 가르는 용과 같은 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역적 놈이 이제는 하다하다 해괴한 소리까지 하는구먼. 뽕나무와 기름으로 배를 만든다니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우리를 전부 바다에 수장시킬 셈인가. 불신과 경멸이 가득한 눈초리들이 비수처럼 장호의 가슴에 박혔다. 평생을 배와 함께 살아온 어부들에게 그의 이야기는 허황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장호가 낙담하여 고개를 떨구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란이 조용히 그의 곳에 와서 섰다.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생시절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특유의 호소력이 담겨 있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 뒤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배도 잃고 그물도 잃고 내일의 희망마저 파도에 휩쓸려가 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처참한 심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 사람 장호나리는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를 고발했다는 죄로 저런 험한 꼴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의에 맞서는 사람이 어찌 백성을 해하려 하겠습니까? 그의 말에 거짓이 있다면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통영기방에서 쫓겨나 전 재산 200냥을 들고 이곳으로 오려 했던 일, 그리고 그 돈으로 장호의 목숨을 구했던 일까지. 빈털터리가 된 자들의 마지막 희망에 호소하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전 재산을 잃고도 오직 은혜를 갚겠다는 굳은 신념 하나로 마을의 불신 속에서 굶주림까지 견뎌온 아란의 삶이 그 자체로 거대한 설득력이 되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굶어 죽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말을 믿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내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노어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미쳐야 본전 아니겠는가? 저 계집의 말이 심기를 울리는구나. 한번 믿어보세. 그 말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섬 곳곳을 뒤져 구할 만한 뽕나무를 구해왔고 아내들은 남은 생선을 모두 짜 기름을 만들었다. 장호의 지휘 아래 며칠 밤낮으로 망치질과 톱질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의 배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날렵하고 경교한 모양의 배 한 척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 배에 바다의 용이라는 뜻을 담아 해룡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잿더미 위에서 모두의 눈물과 땀으로 빚어낸 희망의 배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해룡선이 처음으로 진수되던 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과연 저것이 거친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해룡선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물에 닿자마자 가볍게 떠올라 마치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뽕나무로 만들어 가볍고 물고기 기름으로 코팅되어 물의 저항을 덜 받았기 때문이었다. 때마침 폭풍의 여파로 여전히 파도가 거칠었지만 해룡선은 노련한 용처럼 파도를 타고 넘으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폭풍에 미쳐 피하지 못하고 먼 바다에서 표류하던 이웃 마을의 어선 한 척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배들은 감히 나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해룡선은 거침없이 나아가 조난당한 어부들을 모두 무사히 구조해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해룡선의 명성은 순식간에 인근 폭우로 퍼져나갔고 곧 통영수군 진영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거제도의 한 작은 어촌에서 만든 배가 폭풍 우 속에서도 사람을 구했다 하옵니다. 이 보고를 받은 통영수사는 큰 흥미를 보였다. 그 무렵 아란은 남몰래 붓을 들어 밤을 새워가며 한 통의 상소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장호가 어떠한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현감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러 백성의 고혈을 짰는지, 그리고 장호가 만든 해룡선이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가졌는지가 조목조목 막힘없이 적혀 있었다. 기생시절 갈고 닦은 글솜씨와 논리 정연한 화술이 10분 발휘된 명문이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이 상소문을 몰래 수사에게 전달했다. 상소문을 읽어본 수사는 크게 놀라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현감의 온갖 비리가 속속들이 드러났다.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것은 물론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여 사복을 채우고 억울한 백성들을 옥에 가두는 등 그 죄가 하늘을 찌를 지경이었다. 마침내 모든 죄가 밝혀지자 수사는 통영관아 마당에 백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현감의 죄를 낱낱이 공표했다. 그리고는 그의 관복을 벗기고 관모를 부순 뒤 죄인의 신분으로 옥에 가두도록 명했다. 탐욕스러운 현감이 파직되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다. 그 후 수사는 장호를 통영으로 불렀다. 장호는 자신이 또다시 끌려가 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형틀이 아니었다. 수사는 장호의 손을 잡고 그의 공을 높이 치하했다. 그대의 충심과 지혜가 나라의 큰 벌레 하나를 잡았고
그대의 기술이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했다. 과인은 그대의 누명을 벗겨주고 그대를 우리 통영수군을 위한 배를 만드는 총감독관으로 임명하노라. 이는 실로 하늘이 무너졌다가 다시 솟는 것과 같은 영광이었다. 해룡선의 뛰어난 성능과 아란의 지혜로운 상소문 덕분에 장호는 역적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고 나라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길을 연 아란의 은혜와 지혜 덕분이었음을 그때의 장호는 미처 다 알지 못했다. 그 후로 십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제도에는 그야말로 쇠시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장호는 수군의 총감독관이 되어 그의 비법으로 수많은 해룡선을 건조했고 그 배들은 남해 바다를 굳건히 지키는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이 되었다. 그는 나라에서 받은 막대한 녹봉과 상금을 모두 쏟아부어 자신이 처음 움막을 짓고 살았던 그 외딴 어촌에 조선 제1의 조선소를 세웠다. 그곳에서는 밤낮으로 튼튼한 배를 만드는 망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란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않았지만 장호의 곁에서 묵묵히 조선소의 안살림을 도맡아 꾸려나갔다. 그녀의 지혜는 수백 명의 기술자들을 통솔하고 막대한 자재와 자금을 관리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쳐 해마다 수천 량의 재물을 모았으나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부를 위해 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조선소 한편에 큰 집을 짓고 바다에서 아비를 잃은 고아들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그를 가르쳤으며 장호는 직접 배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 한때 부모 없는 서러움에 길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얻고 유능한 조선소의 일꾼으로 자라났다. 조선소에서 나온 이익은 가난한 어부들에게 값싼 배를 빌려주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나누어 주는 데 쓰였다. 이렇듯 두 사람의 선행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도 같아서 거제도는 물론 남해 일대의 모든 백성이 그들의 덕을 칭송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아란을 천한 기생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남해의 모든 일을 품는 어머니라는 뜻으로 남해 부인 나나이 푸른이라 불렀다. 그녀가 나타나면 늙은 어부는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아이들은 제 어미를 따르듯 그녀의 치맛자락에 매달렸다. 그녀는 한 사내의 아내가 되기보다 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길을 택했다. 세월이 흘러 아란과 장호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훗날까지도 이 고장에서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한 기생이 은혜로 사람을 구했고 그 사람이 다시 백성을 구했네. 해룡선과 남해 부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남해의 푸른 물결 위에서 영원히 기억되었다.